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야로 사실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먼저 아까 처음 했듯이 출입기자단이 직전까지 의견을 취합해서 선정해 주신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하나 좀 선택해 또 주시면 올라요? 네, 이번 A 하죠 그러면. 네, A 읽어 주십시오. 네.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조지아주 억류 사태 관련인데 네, 뭐 하십시오. B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바꾸세요 그러면. B로 바꿔볼까요? 다시 덮어놓고 B로 가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네.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지만 25%의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관세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외교 안보 분야 패키지들의 연장선상에서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을 예상하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외교 협상은 얘기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고, 아직도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습니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그다음에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에는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고개 하나를 전에 제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일본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믿죠.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추첨을 통해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명함 추첨하겠습니다. 정치 외교. 그리고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네.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네, 일단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네,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질문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JTBC의 유선희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앉아 계십니다. 예, 대통령님, 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JTBC의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50일 앞으로 에이펙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정상이 찾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 저희가 관심이 가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언급하셨던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지, 어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떤 북미 간의 노력이 있을 수 있을지, 또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에는 삿대질하고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막 자극하고 무인기 보내가지고 막 윙윙 소리 내면서 막 평양 상공을 막 돌아다니고, 아파치 헬기가 휴전선 분계선 가까이서 뭐 거의 즉각 폭격할 것처럼 이러고 몇 년을 견뎠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뭐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환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그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그들이 웃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화낸 표정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니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북 관계에서, 남북 관계죠. 그런데 이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아주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되어 있죠. 특히 핵 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미국하고의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잖아요. 한국 정부는 사인도 못했죠.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그럼 남북 관계와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죠. 저는 언제나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죠. 이념과 가치, 또 저 개인의 신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이 국익이 더 중요하다, 또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크게. 그러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잘하시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 조성을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또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구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또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해내면 진전을 만들어내면 뭐 진정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해주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엔 변함이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뭐 우리는 끊임없이 타진하죠. 그리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뢰가 다 깨졌으니까요.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그 뭐 필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그 돈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서로 기분만 나쁘게 그래서 그것도 중단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저를 막 비난하는 데도 있긴 하던데 그 뭔 쓸데없이 그런 요즘 세상에 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어쨌든 그것 하나에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접촉 시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이 아주 뭐 냉담해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제가 그 표정이나 이런 거 꼭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의장께서도 참 노력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에요. 가장 슬픈 현실이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안보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과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각자의 그 외교 협상의 특성이 있는데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피차간에 협상력을 높인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하는. 근데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사나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실력, 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뭐 그러나 그렇든 아니든 우리는 그런 거는 부수인 거고 아주 본질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지.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만에 통일되는 나라가 수없이 많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길게. 그러나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인 만큼 외신 쪽도 이번엔 추첨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엠렉스의 유춘식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엠렉스의 유춘식 기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중심이 AI인데 AI 질문이 아직 안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UN 방문과 또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고 총회 연설도 예정을 하고 있으십니다. AI에 대한 국제 대응에 관한 논의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있는 듯 하더니 UN 차원에서 약간
열기가 식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유엔 행사 도중에 총회 연설이나 그다음에 안보리 의장국 수임하실 때 AI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강화된 새로운 유엔 기구 창설이나 유엔 기구의 대한민국 유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의장국 임무를 수행해 갈 거냐는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최종 확정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유럽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우리도 뭐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또는 규제 얘기를 좀 법도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근데 이게 특정 국가만 하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만 인공지능 규제했다가 나중에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 윤리, 이걸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만들 거냐,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거냐. 사실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려면 대한민국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는 아직은 뭐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는 독립 언론의 질의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언론 코트워치의 질의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트워치 김주형입니다. 코트워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원 콘텐츠를 만드는 독립 언론입니다.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워치가 법원 방청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나 예를 들면 기록 열람권 또는 뭐 법정에서의 진술권 또는 피해자 구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 구호에 관한 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가 제가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막 5개에다가 뭐 사건 수로는 11개인가 걸려 있어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재판 받아봤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개별 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는 뭐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제 세부 내용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사실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피해를 보면 피해를 일부 복구해 주잖아요.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사 사건 피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비용은 냈는데 특정이 있는 그 보호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피해를 입죠. 그래서 피해자의 뭐 보상금 뭐 이렇게 일부 있기도 한데 하여튼 뭐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을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사 피해자. 제가 이거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참사,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내가 뭐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산재 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하죠. 뭐 대통령이 뭐 산재 사고가 좀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야 저거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를 자세히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그 사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추락 사고. 뭐 떨어졌다는데 제가 유심히 보죠. 들여다보면 안전대를 설치했나? 아니 통째로 무너졌나? 혼자 떨어졌나?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죠. 그 높은 데서는 반드시 이렇게 끈으로 묶으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몸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어요. 끈으로. 떨어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또 죽어요. 근데 만약에 공직자 사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확 줄어듭니다. 신경을 바짝 써요.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아직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거든요. 뭐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다 보험들이 있으니까 그 위자료 뭐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노심초사하죠. 혹시나 어디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사 피해자들 특히 이태원 사고,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통경찰이 통제만 있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맨날 해왔던 거잖아요. 매년. 근데 그 해만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 그 생각이 들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면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거 쥐어뜯다가 일찍 죽죠. 부모들도. 그거 제대로 살겠어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죠.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 그것도 엄청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치안, 국방. 이거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 보면 미안하죠. 그냥 미안하더라.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엔 대통령께서 지목하시는 나 이게 너무 어려운데. 네. 그러면 아까 이쪽에 했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네. 이번 남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뒤쪽에 여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성들만 손 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너무 많네. 저기 저 중간쯤에 흰 옷 입으신 분 하시죠. 제일 뒤에 분 말씀하시죠. 앞에. 네, 앞에? 네. 네. 제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손수아령입니다. 네.
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국내 정치 관련해서 질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손도 맞잡게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 상황이 좀 아쉽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 물고 트는 게 이제 뭐 한 번의 만남으로 되진 않겠지만 좀 그 흐름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어갈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여야정 협의회가 이제 정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건 그건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모양은 선거죠, 선거. 근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쪽은 권력을 잃었고 한쪽은 권력을 새롭게 취했죠. 다 낯설고 또 부딪히는 면이 날카롭고 또 정서적으로는 서로 사나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또는 쉽게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저야 국정을 하니까 원칙적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영역하고 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입법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뭐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받거나 뭐 이게 다 정치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은 뒤떨어져 있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잘 내야 된다.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뭐 인기 아니면 지지, 비난, 비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분은 나쁘죠. 뭐 지지율 뭐 여론조사 통계 뭐 떨어진 거 나오면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그러나 연연하지 말자. 이건 표면의 물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독거리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니까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는 여야가 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누가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나? 이런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죠. 누가 더 상대를 더 압박하나?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자잖아요. 심판자. 주인이고 머슴들 일 시켜놓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진짜 일을 하나 누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머슴 괴롭히기만 하나 이걸 잘 가려보면 그 머슴들이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쟤는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나하고 고향 같으니까 이러면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모성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짜겠죠. 결국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뭐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딱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하길래 아니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그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 그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 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떨어져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상관없다. 난 분명히 50억 그거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뭐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약간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이 가는 거.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본질에 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책 협의 해야죠. 여야가 공약한 거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다 똑같아져요. 좋은 건 서로 다 하겠대 뺏겨가지고 뭐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요. 그건 바람직하죠. 다만 지키냐 안 지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 빨리 합시다. 예,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죠.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럼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은 야당이 내게 하자. 뭐 이런 거 해야죠. 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당한 걸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발목을 그런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 잡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대화를 하면 좋아져요.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 보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따로 만나가지고 허허 웃고 낮에 미안합니다. 아 후배 왜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상해가지고 진짜 화를 내면서 싸우면 어떡하냐 애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은 머리 같은 건데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머리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이 생각도 했다가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산으로 가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연함이죠. 사람이 그래야지 이 생각 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맨날 바다 생각만 합니까? 그런데 바다 생각만 하고 산 생각이나 강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데 아는 사람인데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주장 저 주장하고 막 다투다가 하나 결정하면 그냥 가고 또 뭐 새로운 생각 가지고 막 논쟁하고 이게 정상이지. 한 생각만 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게 그 사회가 정상적이겠어요. 그 정치 역할은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냥 수용하고 그 야당이 주장하는 걸 제가 받아서 하면 그 결국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하려 그러다가 저쪽이 하자니까 안 하게 안 한대요. 자기가 주장하다가도 이쪽이 한다고 하면 안 해요. 못 하게 해.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죠. 좀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점점 길이가 짧아질 테니까 네. 최대한 여러분의 질문 시간을 뺏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신에서 제가 좀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 파란색 셔츠 입으신 네네네. 제가 프레스 개글이라고 저 미국의 네. 그 백악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네. 거기 뭐 지목하는 것도 없고 막 하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대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괜찮습니까? 들립니다.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가이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한국 내에서는 뭐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일본 정부의 그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칸상 주도식이 올해도 뭐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그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 이러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교는 제가 평소에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아요.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뭐 이런 속에서 살죠. 예,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어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의 대표 선수, 뭐 총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뭐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외면하지는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뭐 민간 교류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뭐 뭔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뭐 일부 우리 국민들은 뭐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 뭐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좀 미리 뭐 엄격하게 막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갔죠. 뭐 미국 가기 전에 뭐 그것도 뭐 대미 협상에 있어서 조금 뭐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 터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상보다.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저 분명히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 라고 생각한 게 있죠.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회무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 안 가는 걸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자. 일단 협상은 계속 하되. 그래서 안 가는 걸로. 뭐 그것도 안 가는 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기도 하죠, 외교적으로 보면.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보다 더 힘들 걸 이라는 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뭐 비슷비슷하다던데 두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